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원론 10주차 2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가 경제의 그 장기적 측면 해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장기적 경제 성장과 단기 경기 변동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국가 경제의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때 경제가 성장하는, 즉 실질 GDP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데, 성장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 글씨가 좀 작은데요. 6장에서 이제 국가 경제의 장기적 경제 성장, 자, 성장이 무엇인가, 또 이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성장이 진행되는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간단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 이제 비로소 경제 성장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내용도 좀 보고, 그리고 경제 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도 노벨상이 벌써 2명한테 주어졌습니다. 서로우 모형 해가지고, 서로우는 여러분들이 그 커맨딩 하이츠 할 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커맨딩 하이츠에서도 그 시카고 대학 교수인 그 서로우 인터뷰한 게 나옵니다. 얼굴이 꽤 기다란 학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로버트 서로우입니다. 노벨상을 받았고, 또 근래에도 또 이제 노벨상 받은 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이론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장에서 국가 경제의 장기적 경제 성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가 몇 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뒤에 거 이어서 하기에는 약간 좀 갑갑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6장만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7장에 들어가서 이제 경제 성장 이론 해가지고 본격적인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국가 경제가 장기적 경제 성장 과정에서 어떤 특징을 보여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니콜라스 칼도란 학자가 그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그 특징들을 갖다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제 성장에서 정형화된 사실이라고 하는데, 경제 성장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정형화된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나타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 이론 가지고 그걸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서 정형화된 사실, 이런 내용들 보고, 또 한 가지, 자, 국가 경제의 총생산 결정 요인. 이 총생산 결정 요인인데, 총생산이 증가하는 게 바로 경제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총생산의 결정 요인은 곧 경제 성장 요인이죠.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오히려 다음 챕터에 나와 있는 경제 성장 이론이 약간은 좀 어려운 편이죠. 그렇지만 경제학 원론이기 때문에 초보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에게 경제학 출제 의뢰가 들어와서 문제를 내는데, 주로 이제 거시경제학 부분에서 이제 주로 내달라 요구가 왔습니다. 가지고 거시경제학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경제 성장 이론에 대해서 문제를 몇 개 냈는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그 생산함수, 다양한 유형의 생산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물어보는 이런 문제를 갖다 출제를 해서 보냈는데, 그래도 뭐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초보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경제학 원론에서는 그 초보적인 내용들만 공부하시고,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거시경제학의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필요하면 다른 학과에 가서 또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 이 내용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기적 경제 성장 용어가 나오는데 뭐 다 아시죠? 앞에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 통해서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지만 그 와중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그 추세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걸 그림으로 보신 바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장기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 앞에다가는 장기, 롱런이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붙입니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이라고 하더라도 의례 장기적인 현상이죠. 자, 경제 성장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실질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 실질 GDP라고 하는 게 바로 한 나라 경제의 총체적인 생산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죠.
한 나라 경제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만들었는지 나타내는 것이 실질 GDP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의 총체적 생산 수준, 그리고 이걸 나타내는 구체적인 지표가 바로 실질 GDP입니다. 그래서 실질 GDP의 지속적인 증가 나가서 또 1인당 실질 GDP도 따지죠. 그래서 우리가 GDP만 보게 되면 한 나라의 그 생산 능력 내지는 경제적 성과를 갖다가 나타내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갖다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걸 총인구로 나누어가지고 총인구로 나눕니다. 총인구로 나누어가지고 1인당 실질 GDP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실질 GDP의 지속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또 역시 뭐예요? 1인당 실질 GDP의 지속적 증가도 함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장기 경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경제 성장은 실질 GDP의 지속적인 증가를 갖다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증가. 성장이라는 건 동태적 현상이에요. 다이내믹한 현상. 그렇기 때문에 실질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경제 성장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전개가 되어 왔는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어떻게 전개가 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 경제사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해온 역사를 갖다가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경제사를 갖다 공부하는데 경제사를 갖다 공부하다 보면 과거 일이지만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반복되는 현상. 그래서 그 반복되는 현상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모형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죠. 가지고 인과관계를 갖다 도출해내면 그게 바로 이론이 되는 겁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 인간이 경제 활동을 해온 역사를 갖다가 연구하다 보면 그로부터 반복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반복되는 사건을 갖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만든 것이 경제 이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의 지속적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 증가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예전부터 쭉 이어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특히 산업혁명 이전까지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양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시작됐죠. 영국에서는 1760년대부터 보통 시작된 걸로 봅니다. 원래 그 산업혁명 해가지고 제임스 와트가 들어보셨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합니다.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동력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동력에 기초해가지고 이걸 이용하는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발명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비약적인 생산의 증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나온 거예요. 176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돼가지고 인간의 생활 수준이 빠르게 증가했다. 애덤 스미스가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경제학의 학문 세계를 갖다 처음으로 만든 거죠. 그래갖고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라는 책 언제 나온 거예요? 1776년에 나온 겁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돼가지고 한참 산업혁명이 진전되고 있던 그 시기에 그 상황을 목격을 했고, 가지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제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체계적인 학문 체계를 만든 거죠. 산업혁명과 함께 경제학도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근대 민주주의와 결합이 돼가지고 근대 민주주의 이후에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 중요한 계기가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176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생활 수준의 변화가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활 수준의 변화가 매우 미미했다는 겁니다. 뭐 증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증가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1인당 GDP 증가율 같은 거 따져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한 결과 그 당시 1인당 GDP 증가율을 살펴보게 되면 1820년까지는 산업혁명이 그래도 빠르게 전개된 건데 1820년까지는 1인당 GDP 증가율이 0.05%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 근데 그것도 1000년까지는 거의 제로예요. 산업혁명 이전에 1000년까지는 1인당 GDP의 증가율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인당 소득의 연평균 성장률 해가지고 이 전문 학자들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한 겁니다.
연도인데 연도가 자, AD 1년부터 1000년까지예요. AD 1년부터 1000년까지 추정한 거 보니까 0입니다. 거의. 전 세계 평균이 0이에요. 맨 아래 나와 있죠. 0으로 나와 있죠. 그러다가 1000년부터 1500년까지 따져보니까 0.05. 또 1501년부터 1819년까지 1820년이라고 그랬죠. 1820년까지 따져보니까 뭐예요? 0.05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이 정도밖에는. 그러다 이제 그 이후 또 정체되는 상황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좀 더 조금씩 빠르게 증가합니다. 산업혁명이 전개가 되면서 0.61,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870년대 이후 이때는 이제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접어들어요.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접어드는 건데 이때는 1.75%. 획기적이죠. 이 정도면 그 당시에는. 그다가 1914년 1차 대전 이후죠. 1차 대전 이후부터 1950년까지는 1.07%. 자, 전쟁에 또 피해가 있었죠. 두 차례 전쟁 결과 1.07. 그다가 자본주의가 고도의 성장을 보인 게 2차 대전 이후입니다. 2차 대전 이후 거의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자본주의가 고도의 성장을 보이고 이 자본주의가 고도의 성장을 보이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뭐다? 케인즈 경제학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자본주의의 글자 그대로 전 세계 평균이 2.83%예요. 이 정도면 고도의 성장이죠. 그러다 이제 1973년 이후에 와가지고 이제 또 두 차례 석유 파동이라든가 이런 걸 겪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고 하면서 1.88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과거 여러 가지 남겨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추계한 거죠. 추정을 해본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전 세계 평균을 봤지만 이 전 세계 평균 말고도 서유럽 있고 서유럽 그 다음에 또 기타 뭐 미국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 대상으로 해서 다 연구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중요한 기술적 향상이라는 게 거의 없었죠. 그죠? 인간이 바퀴를 발명한다든가 등등 뭐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기술적 향상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 또 자본축 쪽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토지에서는 수학 체감 현상이 심화됐죠. 원래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생산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토지 투입량을 늘리고 노동 투입량을 늘려봤자 수학 체감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산업혁명 이전까지의 상황이에요. 중요한 기술적 향상도 없었고 자본축 쪽도 별로 안 이루어졌고 토지의 수학 체감은 계속 나타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미미한 생활 수준의 변화를 갖다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좀 전에 같은 데이터 가지고 봤습니다. 여기서 갖고 봤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러나 뭐요? 1인당 GDP가 크게 향상이 됩니다. 주로 이제 산업혁명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영국 주변 국가들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 퍼진 거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750년대부터 이제 182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또 전개가 됩니다. 빠르게. 그래서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크게 향상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유럽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져가지고 최근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 경제 성장이에요. 진짜 장기죠. 1년부터 기원 후 1년부터 지금까지 이걸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 경제 성장이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가 됐다는 점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혁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뭐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해가지고 자 다보스 포럼에 거기 이끄는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 개념을 제시한 바가 있죠. 아주 여러 가지 IT 기술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힘입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예측 불가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장기적 경제 성장 과정에서 특징이 또 나타납니다. 특징은 뭐냐면 자,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여러 가지 지표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진위계수도 중요하고 상위 1% 고소득자, 그 상위 1%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전체 소득에서의 비중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빈곤선 이하 비중도 따집니다. 빈곤선 이하 비중. 그리고 중간소득 대비 중간소득 중위수입니다. 중위수 대비 상위 10%의 소득도 의미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분배가 공평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백분위로 나왔는데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나온 겁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미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요 맨 위에 있는 파란색 요게 바로 진위계수입니다. 요게 진위계수 본 것이고, 자, 진위계수는 낮을수록 바람직한 겁니다. 진위계수는 1과 0 사이에 있는데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한 거죠. 근데 이제 진위계수가 또 한동안 낮아졌다가 다시 또 증가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한다는 얘기는 불평등이 점점 더 미국도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녹색 선은 중간소득 대비 상위 10% 소득인데, 원래 상위 10% 소득 비중이 점점 낮아져야만 분배가 평등해지는 거예요. 공평해지는 겁니다. 근데 자,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많이 버는 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구글 회장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아마존닷컴을 창업한 창업자들, 이런 아주 최고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의 소득도. 마찬가지로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빨간색입니다. 자, 상위 1%의 소득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죠. 분배가 불평등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곤선 아래 비중인데 빈곤선 이하 비중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볼 때 결국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미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살펴본 건데, 이런 지표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본 결과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 미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갖다가 이제 비교해 보려면 여기서 국가별로 상위 10% 소득 비중만 가지고 비교합니다. 뭐 다른 것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진위계수도 나라마다 비교할 수 있고 한데, 여기서는 자, 상위 10%의 소득만 가지고 국가별로 비교해 놓은 거예요. 1870년부터 2015년까지. 근데 자,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배가 악화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도 같은 나라는 아주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엄청 크죠. 자, 인도의 소득 불평등이 심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계급도 나눠져 가지고 뭐 불가촉 천민에서부터 브라만,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 그래서 이제 브라만, 샤트리아, 그다음에 수드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수드라가 제일 낮은 계층이죠. 가지고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신문이라는 일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미국, 캐나다인데, 미국, 캐나다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가해온 추세를 갖다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라색, 바이올렛 색깔이 러시아고, 그 아래 빨간색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도 분배 불평등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자, 유럽도 나와 있고, 유럽이 제일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경제 성장이 쭉 꾸준히 이루어져 온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불평등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그래서 국가별로 비교할 때는 지표만 통일성 있게 사용하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진위계수를 비교해도 되고, 아니면 뭐 로렌츠 곡선 가지고 진짜 로렌츠 곡선이 어디쯤 위치하는가 가지고 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또 상위 10%의 소득 비중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갖다 활용합니다. 어쨌든 간에 장기적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전 세계 소득 분위별 실제 소득 증가율을 갖다가 또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소득 분위별. 소득 분위라는 게 뭐예요? 하위 50%, 또 상위 10%, 또는 뭐 상위 1%, 하위 뭐 90%,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으로부터 잘 사는 사람까지 10%씩 끊어가지고 하위 40하고 상위 20을 비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비교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소득 분위별로 해가지고 하위 10, 20, 30 해가지고 이제 자 100까지 한 다음에 위에서는 더 세분화하는 거예요. 세분화해가지고 비교하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자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뭐 신흥국들의 부상 언급되어 있고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하위 90%가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이제 하위 90%가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상위 1%가 전체 소득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갖고 비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이것도 국가별 상위 1%의 부의 집중도 가지고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상위 1%의 부의 집중도가 쭉 낮아졌습니다. 80년대까지는 쭉 낮아졌다가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하고 또 증가하다 감소하고 있고 이렇죠. 이걸 통해서도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 근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는 증거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간 소득 격차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유명한 그림입니다. 월드뱅크에서 만든 원래는 월드뱅크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요. 나라별로 색을 칠해가지고 색이 밝으면 밝을수록 뭐요? 밝으면 밝을수록 소득이 높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표시해 놨습니다. 이게 저소득 지역이에요. 저소득 지역, 그 다음에 고소득 지역은 파란색에 가까웁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고 당연히 한국과 일본 파란색이죠. 한국과 일본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서유럽이 파란색이죠. 자,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로 중상소득 지역인데 중상소득 지역은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남미의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멕시코라든가 그 아래 중남, 중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동유럽 국가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색깔이 낮을 때 중하 지역인데 중하 지역 해가지고 여기죠. 지금 중국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비교할 때 1인당 GDP가 $10,00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중하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고 여기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참 비극적인 나라죠. 여전히 가장 최빈국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을 달리해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비교가 됩니다. 자, 이 그림도 많이 쓰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 간 소득 격차도 매우 심하다는 거 아시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것도 보여줍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노동자 1인당 소득 가지고 비교를 해요. 전 세계 국가를 갖다 대상으로 하고 이건 OECD 국가 우리가 흔히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는 OECD 가지고도 따집니다. 그래서 세로축에는 노동자 1인당 소득 성장률을 나타내고 가로축에는 노동자 1인당 소득을 표시해가지고 관계를 갖다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 간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실이 있습니다. 요거를 흔히 정형화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정형화된 사실, stylized fact라고 그래요. 자, stylized fact of economic growth. 그래서 과거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과정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지수가 또는 지표가 소득 지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하는 걸 연구한 거예요. 자, 니콜라스 칼도입니다. 자, 니콜라스 칼도가 이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칼도의 정형화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이유가 뒤에서 보게 될 경제 성장 이론이 지금 나타나는 정형화된 사실을 해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이런 일을 해명할 수 있어야만 이것이 올바른 경제 성장 이론이고 만약에 이걸 해명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이론이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났던 주요 사실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인당 소득. 1인당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1인당 소득은 대문자 Y를 갖다가 L로 나눠요. Y 나누기 L 해가지고 L분의 Y, 그 스몰 y로 표시를 할 겁니다. 뒤에 가서.
그 다음에 1인당 자본량이 있는데 1인당 자본량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K 나누기 L이에요. K 나누기 L 해가지고 스몰 K로 표시를 합니다. 그 스몰 K는 경제성장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스몰 K라고 나오면 1인당 자본량입니다. L분의 K. 자, 1인당 자본량도 또 생산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과거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성장이라는 게 자본이 축적이 되고 해야만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1인당 자본량 증가하고 당연히 1인당 소득은 증가하죠. 생산성도 증가하고. 더구나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1인당 소득과 투자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요.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고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야만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인당 소득과 투자율 간에는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투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1인당 소득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소득과 인구 성장률은 이거 1인당 소득이란 말이에요. 분모에 있는 1인당 소득. 그럼 인구 성장률하고는 당연히 음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몇 가지 얘기했지만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다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요 사실 중에 하나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아까 데이터 가지고도 봤죠. 자, 국가별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집니다. 국가별 1인당 소득 수준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진다. 그런데 이제 특히 1960년 이후 원래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시작한 게 60년 이후죠. 근데 60년 이후에 보면 1인당 소득과 경제 성장률 간에는 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1인당 소득과 경제 성장률 간의 관계예요. 율 간의 관계. 왜냐하면 경제 성장의 초창기에는 경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빠르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다면은 성장의 속도가 매우 둔화돼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은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옛날처럼 뭐 10몇 %의 고도 성장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그걸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였는데 그 자체가 미라클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더더구나 불가능하죠.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최근에 그 중국 경제가 한동안 뭐 7 내지 8%까지 성장을 했는데 그것도 거의 기적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 성장을 보인 나라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성장이 둔화돼 가지고 한 5 내지 6% 정도로 둔화되고 있는데, 그 둔화되다 보니까 또 이제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는 뭐예요? 긴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1인당 소득과 경제 성장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요, 관계가. 그래서 1인당 소득과 경제 성장률 간에 특히 60년 이후 근래 들어와서 1인당 소득과 경제 성장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생산성 증가율에도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크죠. 그 한국 경제가 성장한 뭐 10몇 % 이상의 이런 성장은 과거에도 기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기적이었어요. 이런 걸 해본 나라가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더더구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국가 간 생산성 증가율에는 매우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원래 니콜라스 칼도가 제시하는 정형화된 사실은 위에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1인당 소득과 1인당 자본량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걸 해명해야 돼요.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된 건지. 또 1인당 소득과 투자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1인당 소득과 인구 성장률 간에는 음의 관계가 있다는 거. 이걸 이제 경제성장 이론이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세 가지 특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성장의 요인이 무엇이냐?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성장회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계적 방법으로 이걸 분해를 해요. 그래서 그로스 어카운트 해가지고 이걸 성장회계라고 하는데, 어떤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겁니다. 경제성장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성장회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성장의 요인을 살펴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장이라는 게 결국 뭐죠? 이게
총생산의 지속적 증가란 말이에요. 총생산의 지속적 증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요인이라고 할 때는 바로 뭐죠? 총생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을 얘기를 합니다.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요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다 아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생산 요소의 투입량입니다. 자, 토지라든가 또 노동 이런 것들이죠. 토지라든가 노동 또 자본 이런 것들입니다. 자, 생산 요소 하면 뭐 얘기했어요? 전통적으로 생산 요소 하면 생산의 3요소 그러면 노동, 자본, 토지. 거기다 근래에는 경영을 포함시켜 가지고 자, 생산 요소에 포함을 시키죠. 경영도.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생산 요소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자, 토지라고 하는 건 주어진 겁니다. 토지라든가 기타 자연자원은 주어진 거죠. 인간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겁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그만큼이에요. 토지라든가 자연자원. 그러니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연자원은 고갈돼 가는 겁니다. 물론 대치자원도 개발하고 하고 있지만 천연자원이 고갈되고 있으니까 대치자원을 개발해야만 앞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비롯한 자연자원은 주어진 게 다입니다. 주어진 것이 다기 때문에 뭐예요?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현재 주어진 공급량을 쉽게 늘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토지라든가 자연자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뭡니까? 노동과 자본, 이 두 가지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노동과 자본 두 가지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자, 노동이 크게 기여했느냐 아니면 자본이 크게 기여하느냐 하는 거 있죠. 이건 상대적 부존도에 따라 다릅니다. 부존도라는 게 뭐죠? 인다우먼트. 영어로 인다우먼트 해가지고 주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어졌는가 하는 거죠. 자, 노동이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국가는 노동이 많겠죠. 반면에 자본이 풍부한 국가가 있고, 그래서 노동이 풍부하게 주어진 국가, 또 자본이 풍부하게 주어진 국가, 자원이 풍부하게 주어진 국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때 노동과 자본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는 상대적 부존도에 따라 상대적 부존도입니다. 노동에 비해 자본이, 자본에 비해 노동이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성장 기여도는 상대적 부존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이 풍부한 나라 지금 같으면 인도라든가 중국이죠.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본의 한계 생산이 높아요. 왜냐하면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동의 기여도는 낮아요. 노동이 풍부하니까 노동의 기여도는 낮지만 대신 자본의 기여도가 크죠. 이 자본의 기여도가 뭐냐? 자본의 한계 생산입니다. MPK라고 하는 자본의 한계 생산. 그래서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상대적으로 자본의 한계 생산이 높고, 그 말은 곧 자본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높게 기여한다는 것이죠. 노동이 풍부한 나라, 이런 나라의 경우에는 자본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자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동이 풍부한 국가의 경우에는. 반대로 자본이 풍부하다면 반대겠죠. 자본이 풍부하다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높을 것이고, 노동 증가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제성장의 요인 첫 번째 뭡니까? 생산요소의 투입량입니다. 생산요소의 투입량. 그중에서도 특히 노동과 자본,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노동과 자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요소의 공급 증가에 따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생산요소의 공급이 증가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때 이걸 외연적 성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물간 용어입니다. 예전에는 가끔 썼습니다. 썼는데 요새는 교과서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외연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생산요소의 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을 외연적 성장이다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한번 봐두시고요. 뭐 크게 중요한 용어는 아닙니다. 지금은. 다음에 경제성장의 요인 두 번째는 뭐냐? 다 아시죠? 기술 진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이건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제성장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본 축적이에요. 그렇죠? 자본 축적. 인구가 뭐 부족한 나라, 많은 나라가 있지만 중요한 건 자본 축적입니다.
그 자본 축적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려면 저축이 있어야죠. 그래서 과거 한국 같은 경우에도 19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빠르게 추구하면서 저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저축을 해야만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지않게 이제 중요하게 된 거 뭐냐, 앞으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술 진보가 더 중요해요. 어느 정도 자본 축적은 이루어졌잖아요. 어느 정도 자본 축적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게 앞으로는 기술이 보다 중요한 겁니다. 기술 진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생산 기술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그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기법의 개발, 그다음에 소비, 사회 조직 운영 등의 모든 진보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진보, 프로그레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 가지고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술 진보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기술 진보만이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오늘날 경제 성장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기술 진보입니다. 원래 기술 진보가 있게 되면 기술 진보의 결과는 새로운 자본 설비에 체화돼요. 체화라는 말 아시죠? 인바디드. 그래서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새로운 자본 설비에 체화가 돼요. 예전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기계, 예전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기계, 이런 걸 만드는 게 바로 기술 진보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자본 설비에 체화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게 자본 축적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생산성의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 이걸 또 외연적 성장과 대비해가지고 내연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외연적 성장과 대비해가지고 내연적 성장이라고 할 때는 생산성의 증가에 따른 성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산 요소의 투입에 의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생산성의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 이런 걸 내연적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 당연히 내연적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연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의 요인 두 번째 기술 진보다 하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본 설비에 체화된다는 거 봐주시고, 오늘날 경제 성장에서 중요하다는 거, 이런 점들을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 성장을 했는데 노동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자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기술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거시경제의 총체적 생산 함수입니다. 거시경제의 총체적 생산 함수예요. 앞으로 생산 함수는 이제 경제 성장 이론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앞에서는 생산 함수를 갖다가 Q로 표시했죠. Q equal G function KL로 표시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나라 경제 전체의 생산 함수예요. 거시경제의 총체적 생산 함수. 그래서 이제 Y로 표시를 합니다. 국민소득을 Y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또는 같은 얘기입니다. 국민소득, 총생산, 총산출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대문자 Y로 표시를 합니다. 물론 대문자로 표시하면 명목 개념, 소문자로 표시하면 실질 개념이 나옵니다. 대문자로 표시하면 명목 개념. 대문자 Y는 명목 국민소득 또는 명목 GDP예요. 반면에 소문자 Y로 표시를 하게 되면 실질 GDP고요. 자, 이렇게 해서 Y를 갖다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Y를 갖다 결정하는 요인은 기술 수준하고 또 펑션 K하고 N. K는 자본이고 N은 여러 가지 자연자원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을 포함한 자연자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G가 바로 기술 수준 또는 이게 바로 총요소 생산성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TFP 해가지고 기술 수준을 갖다가 반영하는 게 바로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G는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에 공통의 영향을 미쳐요.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본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노동의 생산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에 공통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본이 중요하냐, 노동이 중요하냐, 어느 게 더 큰 기여를 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을 그로스 어카운팅이라고 합니다. 성장 회계예요.
경제 성장을 결국 경제 성장이라는 게 기술 진보의 영향, 자본의 영향, 노동의 영향이 다 합쳐진 거 아닙니까? 합이에요. 경제 성장은 기술 진보와 자본과 노동 증가의 합이다. 그러면 각각의 요인이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가 기여했는가? 어느 정도를 기여한 정도, 이걸 살펴보자 하는 게 바로 성장회계입니다. 성장회계를 통해서 어떤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의 초기 단계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부터 기술의 영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주로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몇 가지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국과 일본과 그 다음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한국도 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시작한 거예요. 60년부터 90년까지, 90년부터 95년까지입니다. 이거 짧게 잘라놨어요. 95년에서 2000년, 2000년에서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자르는 겁니다. 이거는 2005년, 2010년. 앞에서는 여기서는 30년 단위입니다. 30년 단위고 여기서는 얼마예요? 여기서는 90에서 95년, 5년 잘라놨어요. 여기도 5년, 여기도 5년, 그러다가 여기서 또 5년씩 자르는 거죠. 여기서만 30년입니다. 여기만 30년 단위로 자른 것이고 나머지는 다 5년 단위로 잘라놨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한국 같은 경우에 근데 Y는 이렇게 해서 10.03 이렇게 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L의 기여도예요. L의 기여도. L의 기여도인데 L의 기여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죠.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L의 기여도가. K의 기여도는 자본의 기여도는 처음에 높았죠. 그러다가 이제 자본의 기여도도 점점 낮아집니다. 그러면 점점 더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TFP예요. 이게 뭐예요? 기술 진보입니다. TFP가 바로 기술 진보.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기술 진보의 영향이 미미했지만 기술 진보의 영향이 90년대 이후부터는 뭐예요? 매우 큰 거죠. 매우 컸지만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점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니까 그런 것이죠. 자, 일본의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 두 나라 비교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나와 있죠. 자, Y 그렇고 L의 영향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L의 영향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K의 영향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역시 TFP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경제 성장의 초창기에는 자본 역할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뭐가 중요하다? 기술 진보만이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림이 또 나오는데 독일과 영국과 미국의 경우 또 나온 겁니다. 근데 뭐 비슷합니다. 다. 원래부터 전통적인 선진국들 아니에요. 전통적인 선진국이기 때문에 뭐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 해가지고 이제 뉴스와 경제학에 나와 있는데 그 한국 경제의 저성장, 최근의 성장이 저성장이죠. 이게 과연 앞으로 고착화될 것인가 하는 건데 과거만큼 고도의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기 성장률 트렌드가 나와 있잖아요. 성장률 트렌드, 이 트렌드가 앞으로 계속될 건 틀림없습니다. 낮아져요. 더 계속 낮아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고도의 성장, 70년대에 보세요. 71년도에 10몇 %의 아주 고도의 성장이죠. 이게 가능했지만 특히 올림픽을 전후해가지고도 가능했지만 90년대 이후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예요? 점점 둔화되고 있죠. 그러다 97년에 팍 떨어졌다가 다시 요 상태인데 지금 4% 이내, 그러니까 근래 들어와가지고 4% 이상의 성장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거의. 뭐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근데 뭐 인천 앞바다에서 갑자기 뭐 석유가 터져가지고 펑펑 유전이 발견됐다 몰랐던 이러면 또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없는 한 경제 성장률은 앞으로 4%를 갖다가 유지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뭐 기타 해외 투자라든가 국내 설비 투자 추이도 나와 있고 한데 이런 내용들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지고 한 번만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뉴스와 경제학에 나온 얘기인데 이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참고로 보시고 좀 전 슬라이드까지 나왔던 내용들, 자 성장 회계 관련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이것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6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슬라이드가 이제 표지 제목 빼고 16개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갖고 경제 성장이 무엇인가, 성장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 정도 간략하게 확인하시고, 이제 경제 성장 이론이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 이론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짧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근데 짧으니까 뭐 어떻게 좀 좋죠. 써내신 거 보니까는 중간 평가에서 써내신 거 보니까는 너무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뭐 설명을 좀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가급적이면 좀 더 간결하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